딴지마켓 최고의 히트 상품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은하계 최저가에 검증된 상품 아로니아 진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0% 특별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서두르시라.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스 아빠는 16회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퀴즈를 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어요. 대부분은 오답이고요. 몇 명 정도 내렸나요? 저는 막 수십 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단위에 공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당첨자들은 제가 이 말미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애가 타라고. 자, 오늘 첫 순서는 말이죠. 작품입니다. 대구의 시민 전모 씨라는 분이 보내주신 작품인데, 작품 이름은 그네를 타는 닭. 일명 닭그네라고. 이 닭이 여 위에 올라가도록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을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작품들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분을 직접 모시고 싶은데 이분이 직접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왜요? 부르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을 앞으로 계속 하기 힘들지 않을까. 자, 송채경화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요즘 계속 월드컵 특집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나요, 월드컵? 월드컵 아직 준결승전 중이고 오늘 새벽 5시에 독일과 브라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월드컵 역사에 길이 기록될 7대1 7대1을 스코어를 브라질이 준결승에서 기록했다는 것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인지를 혹시 아시나요, 송채경화 기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축구는 역시 멘탈 게임이다. 두 팀 간의 실력 차는 사실 별로 없어요. 7대1이 됐다는 건 멘탈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수였다. 독일이 월드컵 주요 경기에서 항상 브라질에 졌어요. 마지막으로 진 게 지난번 월드컵 우리나라 2002년 때 결승에서 2대0으로 졌죠. 이게 복수극 하면은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2002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복수극이 또 하나 있어요. 이태리 경기 때 왜 어게인 1966 있었잖아요. 그 북한이 1966년도에 영국 월드컵에서 이태리를 1대0으로 이겼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새로운 소식인데요. 월드컵 때 새로운 소식? 그리고 2002년 때 어게인 1966 나왔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전 이거 전혀 기억 안 나고 꿈은 이루어진다만 기억나는데. 이 당시 1966년에 아시아에 배정된 그 월드컵 티켓이 딱 한 장이었습니다. 한 장이었는데 그걸 북한이 따낸 거예요. 이 경기가 미들즈브러 경기장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미들즈브러 팬들은 미들즈브러도 빨간색 유니폼이 공식 유니폼이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당시 빨간 걸 입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태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영국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응원했다고요.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아직도 북한을 우리 팀이라고 불러요. 미들즈브러 팬들은.
월드컵 역사를 다루는 그런 사이트들이나 또는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회고하는 어떤 기사들 보면 꼭 이 경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태리 팀이 북한한테 지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귀국해서 욕먹을까봐 자기들이 어느 도시로 귀국하고 언제 귀국하는지를 비밀로 했어요. 이태리 국가대표팀이. 그래서 제노아라고, 제노바죠. 영어로는 제노바. 밀라노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항구 도시가 있어요. 엉뚱한 도시에 새벽 3시 40분에 비행기가 내렸어요. 경기가 끝나고 3일 후에. 그런데 그걸 또 알아냈어, 팬들이. 그래서 몰려가가지고 토마토를 막 던지고. 그때 당시에 그 프란체스코 자니치라고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주장이었어요. 이 선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토마토를 맞고 나서 무슨 과일인지는 몰랐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신선하지 않았다. 기록에 남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선수가 그런 기록을, 그런 워딩을 남기고, 이태리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이게. 이태리 선수, 그 이태리 내에서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다큐도 만들었어요. 관련해가지고. 소리가 나가나? 굉장히 긴 다큐인데, 잠깐 일부만 보여드리면, 이거 Il giorno dopo 1966입니다. la sconfitta con l'Unione Sovietica, la nazionale si 소리 trova a 좀 metà del 높여주세요. guado tra l'analisi 높여도 sugli 못 errori 알아듣겠지? di Sunderland e i pensieri rivolti a la Corea del Nord. tornando, riferendo 이 사람이 sulla Corea. 그 사람입니다. Dice sono tutti uguali. 토마토가 신선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Tecnicamente. 우리랑 경기하기 직전에 이런 다큐 만들고 난리가 났었다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하고 다시 2002년에 복수국을 펼칠 텐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 잠깐 요 장면만 보죠, 그럼. 골 먹는 장면.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태리에서는 이 다큐도 만들고 다시 보고 각오를 다진 거죠. 우리는 몰랐어. 우리가 는 게 아니잖아. 북한이 이긴 거지. 그렇게 난리가 났던 경기인데 졌죠, 또. 또 져버렸죠. 이태리인들의 기억 속에 한국과 관련된 기억은 월드컵 관련해서는 이 복수를 또다시 다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딱 한 번 이긴 건데 걔네한테는 2번 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태리 선수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어차피 송채화 기자는 모르겠지만 네. 부폰 들어봤어요? 부폰? 모르겠어요. 잘생겼나요? 잘생겼어요.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골키퍼입니다. 그 다음에 말디니 들어봤어요? 또티, 비에리, 델피에로, 인자기 이거 다 들어봤습니까?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잠브로타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고 제가 특별히 외우는 게 아니라 당대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들이에요. 다. 그 선수들이 다 이태리 소속이었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이태리 팀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우승 후보였어요. 그렇게 질 수가 없는 멤버 구성으로 등장을 하여 우리한테 역전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로.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 그날 신문 기사입니다. 제일 유명한 이태리 신문, 스포츠 신문 중에 하나인데 이 신문의 기사가 나들이, 도둑놈들이라는 뜻이래요. 도둑놈들한테 뺏겼다는 거죠, 승리를. 근데 사실은 이태리가 이렇게 지고 나면 항상 이런 얘기 해요. 항상. 이태리 반응이 지난 2002년 반응과 비슷합니다. 왜 비슷해졌냐면 이 마지막 경기에서 마르키시오라는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우리 때도 퇴장을 한 명 당했잖아요. 또띠라는 선수가. 이 주심이 이제 퇴장을 시켰거든요. 멕시코 주심인데 이 멕시코 주심의 이름이 마르코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모레네예요. 모레네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없다고요? 좀만 기다려봐요. 그래서 이태리 신문의 첫 기사 타이틀이 뭐였냐면 또 한 명의 모레네가 나타났다요. 하필 이름이 똑같은 거야. 모레네. 모레네 이 사람
기억나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스토리가. 응? 하필이면 이태리를 탈락시킨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퇴장당해 탈락됐다고. 탈락하게 된 경기에서의 퇴장 카드를 꺼낸 감독의 이름이 또 모레네다라는 거지. 난리가 났지 그때. 이 사진들 기억나죠? 이 표정 기억나죠? 이 주심의 표정. 이 무심한 표정. 그런데 사실은 이번 월드컵을 하기 직전에 바이스라는 잡지 이태리판에서 이 모레네의 심판 판정이 과연 공정했는가 하는 기사를 12년 있다가 다시 써요. 그 당시 이태리가 문제 삼았던 건 크게 두 개의 판정이에요. 하나는 퇴장, 또 하나는 오프사이드 판정. 이 두 개예요. 자기들은 오프사이드 그게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골이었다고 주장하는 두 판정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가 긴 리뷰를 합니다. 긴 리뷰를 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일종의 자기 고백이죠. 당시의 경기를 객관적으로 다시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다. 이 판정이 정말로 정당했는가. 이 기사예요. 기억하느냐 모레네를.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기사 내용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레네 심판에 대해서 비판할 거리를 사실상 찾지 못했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모레네 주심은 미드필드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태리 선수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 왜냐하면 또띠와 비에리가 그 퇴장 이전에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팔꿈치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고 그 장면은 사실상 그때 퇴장되었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걸 지속적으로 보면서 아마도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고 또띠한테 퇴장을 준 것 같다. 주심이 그 정도로 한 것에 대해서 편파 판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이 모레네 심판은 어떻게 됐냐? 재밌게도 모레네 심판은 이 RA 국영방송사가 초대를 합니다. 이태리로. 또 가, 이 사람은. 갔는데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갑니다. 이태리에 가서 테러를 당할까봐 호의를 받아 가서 쇼에 출연을 해요. 이태리도 참 다이나믹한 나라예요. 이 사람을 결국 초대를 해가지고 쇼에 출연을 시켰는데 코미디였는데 쇼의 마지막에 물을 맞는데 여기 알고 가! 이 심판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된 이 심판은 나중에 2010년에 또 한 번 국제적인 화제가 돼요. 왜냐? 헤로인을 들고 미국의 JFK 공항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30개월 형을 받아요. 실형을. 근데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냐? 국제적으로 모레네 감독에 대한 난리가 나고, 모레네 심판에 대한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 심판은 피파로부터 국제 경기를 주관할 수 없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시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근데 시의원에 출마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심판을 주관한 경기에서 그 인저리 타임 그걸 어떤 경기에서 13분을 줘요. 13분을 줘서 지고 있는 팀이 그동안 역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인데 국적이 에콰도르 축구협회에서 이 사람한테 징계를 해요. 왜 징계를 하냐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이 시의원에 출마한 다음에 자신이 신문에 나려고 주목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게 틀림없다. 틀림없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틀림없다. 하고 징계를 해서 20경기 심판 출장 금지? 뭐 그런 판정을 내려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불복을 하고 몰래 또 심판을 봅니다. 지방에 가서 부당하다며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0년에 마약으로 잡힌 거예요. 마약 밀수로. 그 시의원이 됐나요? 그래서 결국? 못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형을 살고 나서 다시 한번 에콰도르 신문에 크게 나요. 사연이 뭐였냐면 아들이 심장병에 걸렸는데 신장 그 돈을 사채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하고 사채를 갚지 못하자 에콰도르 마피아가 죽을래? 마약 갖고 갈래?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스토리가 또 밝혀집니다. 또다시 화제가 되죠. 에콰도르 내에서는. 자, 어제 월드컵을 보다가 제가 생각난 것들.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월드컵이 사실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을 길게 봐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응? 이게 이해가요. 왜냐면 우리 기대치하고 다른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았던 감독이 있습니다. 98년에 차범근 감독이요. 5대0으로 졌거든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을 받았던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컵이 끝나기 전에 불러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4년간 차범근 감독은 매장이 되죠. 거의 중국으로 쫓겨납니다. 매장시킬 지경에, 거의 사형시킬 지경에 이르게 만든 그 5대0 네덜란드 감독 히딩크 감독이 4년 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감독이 돼가지고 우리를 상황에 올리죠. 그때 차범근 감독이 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차두리 선수가 그때 등장하죠. 그러면서 다시 그 호감으로 반전돼요. 자기를 그렇게 죽음에 이렇게 만든 그 감독이 다시 되돌아서 이런 결과를 낼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태 독일의 복수전, 그리고 독일의 복수전 하니까 다시 생각나서 이태리의 복수전, 그리고 또 모레네 감독, 그리고 그때 차범근 감독 쭉 생각이 나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참 월드컵이라는 경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하고 많이 닮았는데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결과가 4년 후에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몰라요, 다시. 그런 월드컵 뜬금없는 특집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는데. 재미없었구나, 월드컵 얘기가. 네,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세한 설명이 불필요한 세계적 음향기기 전문 업체 하만그룹의 AKG 헤드폰과 JBL의 스피커가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블루투스 헤드폰에서 전문가용 헤드폰까지, 휴대용 스피커에서 통합형 사운드바까지 최고의 상품을 은하계 최저가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베이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뭡니까? 오늘은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네.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국회에서 한 행동 관련해가지고 좀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7월 9일 있었던 김명수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했었던 약간은 어이없는 발언들 그 두 가지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진 의원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유가족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다라는 기사가 쫙 났었죠. 그런데 본인은 안 했다. 그런 기사가 난 다음에 조원진 의원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한 행동입니다, 이게. 숙교로 동영상 브이로그에 저는 삿대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걸 개인 기자회견 하십시오. 잠깐 있어 보세요. 이거는 개인 얘기하고 있지 일이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개인 일은 위원회의 사유 되겠습니까?
가족분들 여당 간사 아닙니다. 이거 기자회견 하세요. 이거는 왜 여기 와서 유가족분들 공적인 좀 시간을 주세요. 주세요? 이거 이게 무슨 사실은 발언이에요? 지금 특위위원회 왜곡된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싸움자 그만합시다. 뭐 언론 방송에서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삿대질과 반말. 이게 제가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삿대질하고 반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다 봤어요. 의원님 기자회견 하세요. 이 문제는 특위위원회 발언에 굉장한 압박을 느끼거든요. 속기록에 의원님이 보여주신 속기록 바로 전 속기록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지 저희들은 다 압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날 그것을 보면서 의원님이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우리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조원진 의원 지금 간사거든요. 김현미 의원도 간사고 이쪽에 간사고 저쪽에 국정조사 특위 네, 간사죠. 특위의 네. 간사인데 정작 그날 어떤 얘기를 어떤 제스처로 어떤 분위기에서 했는지는 이 영상에 없어요. 그렇죠? 본 적이 없죠. 근데 그거를 살짝 걸쳐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팩트 TV에서.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저희가. 자,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사과를 하기 전에는 아니 같은 녹취록을 가졌는데 대통령은 그런 화면을 좋아하니까 그런 화면을 띄우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라고 확인됐어요? 속기록 뽑아주세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진행 못합니다. 의사 중단 좀 해주세요. 자, 속기록 좀 가져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발언이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같은 녹취록을 가지고 말을 헛다리로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질의할 때 충분히 하셨잖아요. 당신 뭡니까? 예? 자, 유가족분들 자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자,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다들 좀 조용히 하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에요. 보세요. 뭡니까? 당신 뭡니까? 예? 유가족이요. 자, 유가족분들 자 좀 계세요. 잘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자.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요거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 요거. 요게 정면으로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유가족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라 하고 했다 하며 삿대질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엄밀하게 말해서 삿대질이라고 하기는 왜냐면 종이질. 이게 예. 종이질. 이 삿대질에는 이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는 그 검지 손가락의 사용 유무가 판별의 기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어떤 사물을 이용한 지적질. 응? 그렇죠. 예. 한 단계 낮은 레벨의 무례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는 삿대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그리고 뭐 저기 해명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되는 발언이 당신 뭐예요 이거거든요. 당신이라고 칭해서 유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는데 그러니까 해명을 할 때는 그 부분은 딱 빼고 유가족이면 가만히 계세요 부분만 이제 놓고 해명을 한 거죠. 조원진 의원. 앞에 네. 당신 뭐야? 유가족이야? 그럼 가만히 있어. 이런 맥락의 얘기를 삿대질을 하며 했고 유가족이 그걸 듣고 기분이 나빠서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저는 삿대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종이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국정조사 특위 약간 시간을 억울한 면이 이용해서.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이걸 제가 되돌려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 억울한 거거든요, 이게. 나 삿대질 안 했어! 종이질. 약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물론 그 분위기는 분명히 유가족이면 지금 진실 조사하는 거니까 당신들 조용히 좀 있어라. 라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이야기를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억울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상 발언을 30분 동안 한 거 아니야, 앞에. 진상조사는 안 하고 난 억울합니다. 이 얘기를 몇 분 동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건 그렇게 챙겼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억울하게 죽은 건 그러면.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부모들이 억울해서 지금 미치겠는 건 안 보이는 거지. 기본적으로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국정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김현미 의원을 저희가 국회의원 정도는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모시고 우리가 짧게 영상을 봤지만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오고 갔는지, 그걸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를 한번 직접 모셔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인사청문회죠. 네, 김병수 후보자가 사실은 역대 거의 최강의 그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저기 제자에게 대신 쓰라고 했던 의혹을, 네, 기사 칼럼을 빌시키고 그다음에 강의를 대신하게 시키고, 네, 제자들이 네. 그런 걸 대신 썼는데 칼럼을 네. 자기 이름으로 나갔는데 제자가 대신 쓴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교육 차원이다. 네. 네, 연습을 시킨 거다 학생들에게. 내가 들었던 해명 중에 제일 웃겼어요. 네. 그러면 매비티 써야지, 교육 차원임. 그래서 전혀 뭐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 표절조차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굉장히 웃긴 그 답변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한겨레 단독으로 나간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공교육을 담당할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사교육 관련된 그 중소기업에 주식 투자를 한 게 밝혀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꾸준히 사고팔고 하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해당 회사의 그 전무가 매제예요. 그래서 네. 매제에게 이 정보를 얻어서 이제 투자를 한 거라는 의혹이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오늘 청문회에서. 국립교원대 교수로서 사교육업체에 주식 투자한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제가 아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민석 이제 의원이 좀 화가 나서, 아니 그럼 전국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주식 투자해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강의 저는 후보라고 봐요. 정말 역대 최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김태년 의원이 그러면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이 과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장관들을 이렇게 개각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뿌리를 뽑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니 뿌리 뽑을 의지와 자격도 없으면서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뿌리를 뽑겠다고 하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뿌리를 뽑지 않고 뭘 하겠다고는 말 안 했나요? 뭘 하겠다고 한 것도 굉장히 물만 주겠습니다라든지. 굉장히 재밌는데, 이제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편을 들어주려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성이나 이런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계속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으니까. 이상일 의원이 아니 그럼 구체적인 교육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는데 다양한 인력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걸 보면 참 이런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분만 골라내는 것도 대단한 필터링이라고 봅니다. PPL이 있대요, 또. 오늘의 PPL 첫 번째는 바디뷰. 이게 뭐야? 노출의 남성용 보정 속옷. 남성들의 똥배와 젖살을 임시 방편으로나마 은폐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 바디뷰. 아니, 남자들도 이런 걸 입어요? 요새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가슴이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제가 뭐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아무튼 좀 약간 본인들 스스로 되게 창피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창피하진 않은데요. 기능성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프리미엄. 어머나. 저기 뒤에 입혀져 있네요. 흉측해. 혹시 입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절찰리에 판매하고 있다고. 오, 딴지 마켓에서. 두 번째로는 아로니아 진이라고 해방 전후 약장사들이 팔았을 법한 이 아로니아 진 광고가 왜 끊기지 않는 것일까?
왜? 잘 팔리니까. 그럼 왜 잘 팔리는 걸까? 먹어본 사람들이 또 구입해서. 그럼 왜 또 구입하는 걸까? 몸 상태가 달라지니까. 이게 속의 전부예요. 하나 더 있는데요.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부작용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몸에 힘이 나는 거 아닐까요? 어느 부위가요? 어쨌든 이것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PPL이 2개가 굉장히 신기한 제품 2개가. 총순이 이거 다 가지세요, 2개. 제가 한번 입어보고 다음 시간에 경험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7.3 보궐선거가 있어요. 730 보궐선거가 있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시끄럽잖아요. 한동안 잊혀졌던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하기도 하고, 제 친구죠. 친구인데, 그리고 저쪽도 날리고 이쪽도 날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유일하게 입을 여는, 유일하게 입을 열고 그 결과 결코 주류에 편입할 수 없는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멤버십이라고? 그게 뭔데? 호신술을 안 배워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왜 가르쳐줘? 각자 지키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무슨 멤버십이야? 와인 같은 거 글쎄 모르겠다. 와인을 잘 못 먹어도 멋있으면 멋있는 거야. 저 노래방에 가보면은 그 성악 부르는 아이들 있으면 저기 옮겨야 된다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이 멤버십도 그걸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냐? 23만 1년에? 네. 졸라 비싸네. 24만 이거 씨발 누가 아냐? 응? 모두 다 보고 싶구나. 오늘은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삼더이즘과 사케이즘의 창시자 앞으로 크게 될 사람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을 간만에 모신 것은 원포인트 브리핑 730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공천으로 양 정당 모두가 난리났는데 이유가 뭔가 간단 요약을 하면 허동준이라고 하는 동작을 해서 14년간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 네. 지역위원장을 했던 사람들이 보통 후보가 돼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 그러려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을 제치고 갑자기 기동민이라고 하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던 양반이 후보로 거기 꽂혀요.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광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출마 준비를.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소위 전략공천이라고 이 양반을 거기다 꽂습니다. 근데 둘은 선후배 사이고 20년직이고 그래서 서로 뭐 배신자니 난리가 나고 근데 거기 또 노회찬 전 의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여기고 있는 그분도 거기 가고 나경원 후보도 나온다고 하니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역이죠 여기가. 근데 저를 왜 불렀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기초 데이터고 여기서부터 왜 기동민 후보가 거의 꽂혔는지를 비롯하여 내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김근태 전 국회의원님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 사모님이 도봉구 국회의원이 인재근 의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기동민, 허동준 둘 다 후원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서 언제 한번 카톡에서 오간 이야기 캡처해가지고. 그런데 인재근 의원이 이렇게 카톡을 올렸어요. 나는 기동민도 후원회장이고 허동준도 후원회장인데 어찌 하오리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일인데요.
저는 2명 다 정신적 후원회장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기동민 후보에 대한 평은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네. 얼굴 수준은 저랑 비슷하고 거기도 얼짱이에요. 근데 품성은 저보다 좀 더 좋습니다. 의원님보다 나쁜 품성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네. 저 뒤로 줄 서야 될 사람이 한 290명 정도 되죠. 품성으로 치면. 어쨌든 그랬고 허동준 후배는 제 후배인데요. 운동권 후배입니다. 이번 일이 벌어졌을 때 제 얘기가 아니고 형 말은 듣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두 후보와 지금 이제 공개하지만 거의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해서 양쪽 사람에게 전할 것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면서 제가 두 사람과 또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통화를 하고 왔는데 내일 오전 10시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전의 일이지만 허동준 후보가 기자회견을 내일 합니다. 네. 오전 10시 정론관에서. 허동준 후보는 이제 뺏겼다고 하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후배지만 매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울분에 차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저도 이제 눈물이 나는데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기동민 후보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시간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파견한 비서가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의원님 10시 반이 아니라 1시간 당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직전에 1시간을 당겨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송채경화 기자는 이해가 가죠. 그 상황이. 네. 예.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갔더니 벌써 허동준 후보가 정론관을 점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절규의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카메라가 많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까 어쩔까 잠깐 망설였어요. 근데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하나 가서 옆에 있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용감하게 뛰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위로하면서 이제 됐다. 그만하고 내려가자. 그랬는데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주야 내려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왔더니 이제 앞쪽에 기동민 후보가 이제 카메라와 기자들 쌓여가지고 이제 가는데 소리를 질러요. 기동민 그러면 안 돼. 나 보고 가야지.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쫓아가더라고요. 뒤로. 그래서 그러니 완전히 엉켜가지고 뭐 육박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떼서 그리고 당대표실로 가자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진정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도 지역구를 가져봤기 때문에 압니다.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허동준 우리 후배는 14년간 3번을 양보당했습니다. 자기 지역인데 거물들이 오니까 너 선당후사 해라. 또 거물이 오니까 또 선당후사 해라. 안철수 대표가 선당후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에 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당에서 선당후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허동준인데 또 선당후사 하란 말이냐. 한 사람은 천하이고 우주인데 허동준의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고, 내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갔어요. 9시에 가서 당대표실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농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형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지나간 세월도 있고 아깝기 때문에 절대로 탈당만은 안 된다. 당 지도부는 허동준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허동준은 끝까지 당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일시적으로는 죽지만 결국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 그리고 카톡방에 있는 의원들의 지지와 사랑이 있다면 다음에는 부활하지 않겠냐.
그래서 방금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형님 나 쿨하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도 좀 울면서 왔습니다. 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이제 선당무사를 할 수 있지만 허동준 후보가 계속 얘기해왔던 건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략 공천으로 꽂아 넣는 게 아니라 예. 경선할 기회라도 달라. 경선을 해서 내가 지면은 깨끗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약간 궁금한 지점이긴 하거든요. 허동준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한테 6시까지 답을 달라.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경선의 기회를 달라. 그리고 어떠한 경선 방식이든 내가 다 받겠다. 그리고 내가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기동민을 돕겠다. 그런 경선의 기회는 14년간 내가 동작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좀 들어줘라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잔인하게 외면당했죠. 왜 그러면은 굳이 본인도 동작을 해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네. 사실 생각이 없었던 후보를 굳이 이런 사실은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한데 네. 뻔히 알면서도 경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전략 공천을 콱 찍은 거죠. 지도부에서는 그 이유가 뭐죠? 무슨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략 공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광산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동민을 동작을로 내리꽂았을 때 그날 제가 통화했어요. 기동민 후보하고. 그랬더니 본인이 굉장히 당황하고 망했다. 뭐 이런 식의 처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본인도 예상 못한 거죠? 예, 예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그냥 광주에서 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곡한 청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그렇게 강요를 당한 거죠. 이유는 뭐 수치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나와 있는 건 없고 다만 제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뿐입니다. 이유는 이런 거죠. 동작을이나 아니면 서대문, 정두원, 거기가 이제 살아났지만 수원 등 수도권에서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가 내심 나갔으면 했습니다. 누가요? 정동영. 본인이. 예. 정동영 본인이. 정동영 본인이. 예. 그러나 지역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당이 선택하는 지역에 나가라면 어디든지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였고요. 천정배 전 장관은 광주에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당 일각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 세 사람의 승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강원도에서는 24% 지지율이 밀렸어요. 충청남도에서는 15% 밀렸어요. 그런데 후보는 당선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강한 후보였죠. 이기는 후보.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의 강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진보적이지만 겸손하고 일 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이라는 것은 당의 정체성이 분명하다. 겸손하다는 것은 인간 품성이 댐댐이가 좋다. 세 번째는 누구나 원하는 유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730 재보궐선거도 이런 기준으로 필승카드를 내야 된다. 근데 그 세 가지 조건에 정동영과 천정배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정동영 의장은 후보는 18대 국회를 통해서 가장 현장을 많이 갖고 가장 진보개혁적인 행보를 했고 FTA 등등에서 그랬고요. 천정배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보개혁적인 그런 행보를 했고 또 유능하다고 다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당에 귀환, 당에 복귀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원치 않았다. 왜냐? 이분들이 들어오면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입지가 줄어들 거 아니겠느냐. 왜 줄어들죠? 그분들의 어떤 영향력 혹은 뭐
그동안의 기존 의원들과 커넥션 이런 것들 때문에 밀린다. 아무래도 지금 있는 당 지도부의 중량감보다는 비슷하거나 그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생각. 저는 그거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저의 정치적 상상력에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나 현재 당 지도부가 본인들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을 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동시에 날릴 수 있는 카드로 박원순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기동민을 광산에서 빼서 동작에 꽂고 그러면 정동영 날리고 그리고 여기는 전략공천이다. 기동민도 빼서 올렸으니 천정배 당신은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기동민 후보 거기 꽂힌 거는 그 지도부의 권력 역학, 네. 향후 자신들의 뭐 권력 게임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러니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청래 해석은 그렇다.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경선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그래서 뭐 기동민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해석은 뭐 저도 언제나 권력 내에서는 그런 근데 게 이제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보면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인 것을 제가 하나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네. 박원순은 박원순이고 기동민은 기동민입니다. 여러분 박원순 찍었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 시장 했다고 해서 그냥 찍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예 기동민 후보를 모르죠. 사실은 네. 전혀. 근데도 하여튼 기동민 잘 부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게 했냐 이거지. 왜냐하면 실제로는 허동준과 기동민을 경선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으면 기동민을 그리 안 보내죠. 왜? 허동준은 거기서 14년간을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경선으로 허동준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선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건데 어차피 지금 기동민 후보가 결정이 됐고 저도 가서 또 부지런히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나간 과거사를 들추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다 들쳤는데 이미. 이미 시끄러워질 만큼 시끄러워져서 그런데 봉합을 잘 해야 되겠죠. 천정배 사실 전 장관도 굉장히 반발했다가 지금 이제 권은희 과장이 공천을 받으면서 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굉장히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무소속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셨고 그다음에 허동준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사람을 정말 명분을 줘서 설득을 시킬 만큼의 노력을 지도부가 과연 했느냐라는 부분에 봤을 때 저는 좀 약간 의문이라는 생각이 그런 들거든요. 부분은 사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꾸 만나고 설득하고 하면 누그러지게 되고 이렇게 분이 풀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나요? 예, 전혀 없어요. 그냥 결정해서 통보하고 끝난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죠? 그분들 스타일이겠죠. 아!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이제. 깔끔하게. 근데 여기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 의원들은 권은희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하는 것을 이 카톡방에서는 다 반대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권은희 과장이 훌륭한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계속 작년 국조특위 할 때 보세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광주의 딸, 광주의 딸, 호남의 딸 그러면서 권은희 과장이 증언하는 진실의 정의에 입각한 이런 증언도 그냥 광주니까 호남이니까 이렇게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권은희 과장이 와서 진술했던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증언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세력에서 그거 봐, 아이 그러려고 했지? 이렇게 진정성이 훼손당해요. 그러니까 권은희는 광주의 딸이 아니거든요. 호남의 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딸이고 대한민국의 경찰이었고 정의의 경찰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런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이런 정치판에 들어옴으로써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정의의 편에 섰던 대한민국의 훌륭한 경찰의 정신을 우리는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저는 그게 거꾸로 새누리당이 쳐놓은 프레임 안에서 네. 저 광주의 딸이나 그런 거 아니야.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광주의 딸, 소위 말해서 정파적으로 삐뚤어져서 저렇게 허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를 고스란히 그냥 받아서 주저앉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그 공세대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 저 소리 저렇게 공격하니까 저 공격이 맞는 소리가 될까봐 가만히 있자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보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요. 내부 고발을 했어요. 굉장히 용감하게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했어요. 지지도 받지 못했다는 건 물론 일반 국민들은 다 응원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이 힘이 될 만한 뭐 야당에 가서 도와주거나 아무것도 없다면 혼자 힘을 한 거예요. 그냥 혼자 가진 자기가 가진 정의 그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정의에 대한 감각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신이 했던 고발 내용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재판 결과도. 이 사람이 실패한 거죠. 내부 고발을 하고 그 내부 고발로 재판에서 이기고 벌을 받고 그러려고 용기를 내고 불이익을 무릅쓰고 한 건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껴요. 일반인들은. 야, 안 되는구나 결국 내부 고발자. 댓글로 응원을 했으나 그 사람의 일상과 삶에 우리가 도움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잊혀지기 마련이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은 그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다시 국회의원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는 위로가 되는 측면이 있다. 대중에게도 본인에게도. 지금 조중동이 신났어요. 그 정론관에서 이런 육박전 같은 이런 거 벌어지고 해서 그것도 일면에 그냥 톱 뉴스로 사실 크게 신날 일이죠. 네, 신날 일이고 근데 어쨌든 제가 당 대표는 아니지만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좀 730 때는 많이 예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몸 안에 흐르는 시원한 이게 뭐야? 차에 놔뒀더니 미지근해졌잖아. 무더운 여름 차 안에서 만나는 나만의 오아시스 모비쿨. 스웨덴 도메틱사의 기술로 만든 유럽풍의 명품 차량용 냉장고 모비쿨을 지금 딴지 마켓에서 국내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국민 여러분, 선거가 끝났으니 노예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석학 오구마 에이지 교수가 정치 한계에 봉착한 한국 사회를 향해 외칩니다. 사회를 바꾸려면 사회를 바꾸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정치 사회의 진보적 교과서 사회를 바꾸려면 동아시아 출판사. 쭉 해온 대로 세월호하고 선거 관련 이야기를 오늘도 이어서 할 텐데 우선 세월호 관련해서는 영상을 하나 보시겠어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체 진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특징 기술 전문가들은 선체 진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5시간 만에 중단했습니다. 사고 해역 파고가 3m를 넘은 데다 침몰 여객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빠른 통로로 침몰합니다. 자동차 바다 위에 침몰합니다.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를 구하러 올 사람 없다 이거지. 구하러 올 사람들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모든 물자 지원을 다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 죄진 거 없잖아요. 이가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길 터달라고요. 우리도 스스로 느끼지만 이 세월호가 점점 잊혀지고 있잖아요. 유가족들이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잘 안 된대요. 네. 그게 이제 이해도 가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이 사건을 마주한다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외면하고 싶고 잊고 싶은데 뭘 하고 싶어도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답답하니까 본인이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3분짜리 다큐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어도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런 미니 다큐든 사진이든 시든 음악이든 저희가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겠다고 이 다큐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그리고 이제 통화 삭제 얘기 쭉 해왔는데 지난 시간에 정부 대상으로 통화 삭제하는 프로그램 판매가 있다. 이런저런 기능들이 있고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 정부가 아닌 개인들도 구매해서 쓸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런 제품 중에 유명한 나름 알려진 그 업계에서 제품 하나를 제가 샘플 화면을 잡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화면을 보면 이 툴을 깔면 상대방 폰에 SMS, 문자가 주르륵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관리 화면에 들어가면. 이 상대방은 모르죠, 물론. 상대방 폰에 이걸 설치하고, 그리고 이런 관리 화면을 보면 지금 번호들이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텍스트 문자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 이건 뭐냐면, 주변의 녹음, 그 다음에 현재 위치, 그 사람이 저장한 사진과 동영상, 그 사람이 받은 이메일, 그 사람의 통화 목록, 그 사람의 약속 기록, 다 나옵니다. 이런 게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고, 사실은 이런 툴을 이용해서 상대방 폰에서 통화 삭제를 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오늘부터 세월호에 관련해서 해 가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명백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과연 맞긴 맞는 건지 그걸 첫날부터 되짚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사고 발생하고 다음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 정제된 화면 말고 그 아래서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실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보여준 영상이에요. 제가 여수에도 6대가 있는데 나라에서 승인 안 내서 출발 안 하고 6대가 기다리고 있대요. 여수에도 6대가 있는데. 내가 그렇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아요. 자, 잠깐만요.
통화됐답니다. 방송을 잠깐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의 진짜 분위기를 그 현장에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그 공중파나 또는 뭐 케이블들이 방송한 정제된 화면 봤는데 보다 보면 한 사람이 외치 통화됐답니다 하고 외치죠. 전화가 왔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생존자 전화인 것처럼 그 안에서는 누군가 외침이 있었으나 실제로 그게 실제 생존자의 전화인 건지 아닌 건지 누구로 밝혀졌는지 누군가의 장난인 건지 오해였는지 그 이후 이 외침에 대한 응답이나 혹은 답변이나 해명이나 해설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유가족들한테도 이때 누가 외친 건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나 잘 몰라 다들. 그럼 다들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자가 실제 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그런 얘기도 막 있었잖아요. 뭐 카톡이 왔네, 뭐 페이스북에 있었네, 그게 뭐 누가 장난친 걸로 범인이 잡혔네 얘기들이 쭉 있었죠. 그리고 생존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걸로 기정사실이 된 채 지나갔죠.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다시 되짚어봐야 되겠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생존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다 일일이. 그러니까 초반에 워낙 언론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족 주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가족들이 무슨 얘기들을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했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취재한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워낙 또 다른 팩트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좀 뭔가 좀 발견해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것도 발견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꼼꼼하게 그날에 이 목소리를 낸 사람을 찾아내서 그때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물어볼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세월호는 그 관련을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일본의 개표기, 한국의 개표기 기억나시죠? 차이점이 뭐냐? 기계적 차이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기계적 차이가 있고 절차적 차이가 있는데 절차적 차이가 뭐냐 이게 퀴즈였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기계적 차이는 다음 시간에. 절차적 차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개표 절차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개함부, 개함. 뚜껑 여는 거죠. 거기서 열어가지고 투표지를 꺼내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 넘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투표지 운영부에서 분류를 하죠. 막 기계로. 분류를 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집계하는 부로 넘겨요. 심사집계부. 큰 틀에서 얘기해 드리면. 여기서 심사집계를 한 다음에 이걸 위원 검열석에 넘기고 그런 다음에 그걸 기록 보고석에서 정리해서 공표를 합니다. 나중에 정리부가 이건 모든 걸 다 포장 정리해서 끝내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절차와 일본 절차에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어요. 차이가 뭐냐. 어떤 메일들이 왔는지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해외에서 보낸 분들 꽤 있습니다. 날 한국어로 달라. 밥은 살 테니까. 캐나다. 복숭아 엄마. 네.
제가 있는 곳으로 오면 고기를 실컷 사겠습니다. 여기 주소를 봤더니 미국 텍사스야. 그 중에서 해외에서 보낸 분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분이 이분입니다. 밥은 각자 알아서 먹자. 광저우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보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재밌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동영상을 자세히 봤더니 일본은 서서 하고 우린 앉아서 한다. 대한민국 만세. 굉장한 차이인데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 정답이 맞으면 밥 살기에는 다른 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다만 방송에서 제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송파구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강지행입니다. 뭐라고요? 강지행. 근데 이분은 강진행? 지행. 아, 강지행?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쳐달래요. 네. 틀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분이 많습니다. 송채경화 기자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더니 답으로 이게 왔어요. 저는 미혼 남성입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답이야. 그게 끝인가요? 예. 그리고 김호준은 됐고 송채경화와 식사하고 싶다. 밥을 사면 송채 기자에게만 사고 싶다. 그럼 어떤 분들이 선정됐냐? 답과는 큰 상관없이 이런 분들. 총수의 예리함에 반했어요. 답은 틀렸어. 그래서 밥 살 기회를 주는 건가요? 네, 이런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 답에 맞고 틀리는 거 상관없이 한 번쯤은 아주 작은 참여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거. 사실 이 방송을 보고 메일을 보내는 분들 중에 보면 공무원들도 많아요. 몰래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걸 보고 있고 힘내라고. 더구나 대구에 40대 애청자인데 몰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10분은 자막으로 내보내려고 하다가 이런 분들의 신상이 밝혀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개별 메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10분 선정했어요. 자. 아니, 공무원 얘기가 나와서 잠깐 여담으로 얘기하면 저희 형부가 공무원인데 네. 어느 날 회사 바닥에서 USB 메모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 건지 못 찾아가지고 그걸 해봤더니 뭐 낙곰수, KFC, 파파이스. 그래서 이거 누구냐 계속 찾았는데 아무도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USB를 버리는 거지. 그렇죠. 얼마 안 나고 그거. 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자신이 참관인으로 가본 적이 있다면서 그때 찍었던 사진에 요런 섹터로 구분돼서 이거보다 훨씬 정교한 사진도 있으나 일반인들이 보내준 사진이라서 제가 소개하는 사진으로 실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분류하는 쪽은 이쪽이고 여기서 보시면 투표 분류 기계는 여기서 돌아가고 여기서 심사집계부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위원들이 앉아있고 여기서 정리하고 이런 대충 구조에서 돌아가거든요. 자, 정답은 뭐냐? 일본 기계는 분류만 하고 개수를 하지 않고 우리 기계는 분류도 하고 개수도 합니다. 이게 큰 차이인데. 그리고 일본은 사람이 먼저 분류를 하고 기계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분류한 걸 기준으로 해서 기계가 사람이 한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한 다음에 다시 사람이 검증을 해요. 우리는 일단 기계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개수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거를 심사집계부라는 곳에서 기계가 잘했는지 체크를 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가 분류를 함과 동시에 숫자를 세요. 100장 묶음씩. 그리고 그게 맞나 사람이 심사집계부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준점은 기계가 한 거를 사람이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의 투표, 개표 검증 방식의 핵심은. 그런데 제가 전자투표에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방식은 분류만 하고 개수를 하지 않단 말이죠. 숫자를 세지 않아요. 기계는 이 후보 거 몇 장, 이 후보 거 몇 장 이렇게 세지 않아요. 이 후보 뭉치, 저 후보 뭉치를 내놓을 뿐입니다. 일본은.
숫자를 세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기계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렇죠? 숫자를 세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기계가 분류한다면 센단 말이에요. 100장씩. 그러면 선관위는 여기서 기계에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기계는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어떤 기계나. 그것은 심사집계부 사람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진다. 이게 이제 선관위의 일관된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사람이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 제대로, 그렇죠? 기계가 분류하고 세워놓은 숫자를 사람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이 숫자가 최종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집계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만약에 심사집계부가 기계가 분류해낸 100장 묶음의 숫자를 제대로 검증을 못하면 기계가 센 숫자를 우리는 결과적으로 득표의 숫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만큼 전자적인 개표가 된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그 해당 부분만큼. 그래서 전자투표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은 심사집계부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어떤 오류도 없이 제대로 분류해내느냐. 여러분들 중에 개표 참관위로 참석해 보신 적 있는 분들, 그걸 누가 해봐요. TV로 보지. 그런데 최근에 지난 대선 이후에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여기에 참여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 경험을 공유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관하기로 하신 동기는 뭔가요? 지난 대선 때는 좀 의심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는 좀 제 손으로 좀 한번 좀 깨끗한 선거 한번 보고 싶어서 직접 참여를 하게 됐죠. 이번에 참관을 하고 나서 예.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는 어떤 겁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자면. 딱 처음에 가서 느꼈던 거는 참관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봐야 될 그 심사집계부나 투표지 분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정의당에서 이제 간 그 개표 참관인은 8명이었거든요. 총 8명. 예, 근데 그 대부분 다른 당 쪽에서 오신 그 참관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나오는 그 개표 결과를 네. 그 문서화해서 이렇게 입구 쪽에다 붙이게 돼 있어요. 네, 개표 상황표. 예. 그 상황표를 그냥 확인하고 그냥 자기 정당 쪽에 알려주는 일만 하시는. 그러니까는 뭐 투표지 분류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심사 집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그런 활동을 안 하셨죠. 동작의 경우는? 그렇죠. 매 팀마다 15팀까지 있었거든요. 가령 뭐 심사집계부가 1팀부터 15팀까지 있고 뭐 투표지 분류기가 1팀부터 15팀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럼 최소한 심사집계부 15곳을 동시에 관찰해야 되는데 그렇죠. 동시에 8명으로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다고요. 네. 네. 그래서 선관위에 뭘 요청하셨습니까 혹시?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가 되게 좀 잦았거든요. 오류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홈표가 발생한다든가 혹은 그렇죠.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표로 들어간다든가 예. 이런 걸 유관으로 보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그 초반에 오류가 있고 나서 네. 제가 그때 당시 사무국장한테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오류가 있다고 해도 그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이제 재검표를 하니까 네.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이후에 심사집계부에서 갔다가 올인을 한 거죠. 심사집계부로 가셨어요. 거기서는 또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공직선거법 매뉴얼에는 네. 100매씩 넘어온 네. 그 틀을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그 수검표라고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네네. 한 장 한 장 이게 2번, 3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그 선관위 매뉴얼에는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13, 14, 15부를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15팀은 뭐 밤새도록 한 번도 수검표를 하지 않았고요. 그 14팀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그 소위 말하면 그 수날림이라고 하죠. 휘지릭 보는 거 있죠. 날림으로 한다는 건 이제 100장을 들고 이렇게 주르륵 한번 훑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그런 영상은 많이 봤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주르륵 날림을 하더라도 예. 도장에 찍힌 위치가 일치하고 그래서 주르륵 날려도 도장이 조금만 다른 데 찍히면 금방 뭐 드러난다. 잡아낼 수 있다. 육안으로도. 예.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보시기엔 아닙니까? 그 선관위 매뉴얼이 그 거기 나와 있고 순날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순날림을 할 때도 이게 한 장 한 장씩 순날림을 이게 할 수도 없는 게 네. 이게 막 두 장, 세 장씩도 막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종이끼리 붙기도 하고. 본인은 13, 14, 15를 집중적으로 보셨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테이블을 보셨을 테니까 예. 이렇게 종합을 해본 결과가 있었나요? 이거는 너무 부실하다. 부실하다. 예, 이거 뭐 지나치게 부실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이제 그 확인을 합니다. 한 6분, 7분이서. 네. 심사집계부에서 넘어가면 이제 위원 검열석이죠, 마지막으로. 예, 예. 뭐 확인하는 것도 뭐 거의 뭐 확인이라기보다도 그냥 앉아 계시는 것밖에는 안 보였고요. 자, 그래서 심사집계부에서 어떻게 실제로 했다는 건지 찍은 영상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면. 자, 이게 100장인 거는 개수기로 세요. 그런데 100장 안에 다른 후보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분인데 그냥 묶어서 숫자만 써요. 100장이 맞다고. 이건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도 안 하는 거죠. 주르륵 넘겨보는 것도. 기계가 100장, 한 후보 걸로 100장이라고 했던 거를 100장인지는 개수기로 다시 세나 그 안에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더라. 그런 게 이 분이 확인한 바로는 대략 전체 30%는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또 그 중에 40%는 휘리릭 넘기더라. 심사하지 않는 거죠. 집계만 하지. 100장 묶고 줬잖아요, 기계가. 이게 A 후보 거라고. 그리고 기계가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사람이 이제 100장에 맞는지 기계를 한번 돌려보고 개수기라고 하는 거. 돈 세는 기계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다 동일한 후보 건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 검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섹터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적어도 동작의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은 기계가 분류하고 개수한 결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쭉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전자적인 개표가 그만큼 이루어진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그 기계, 다시 돌아가서 분류 기계를 장악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 검증 과정이 생각만큼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그 기계가 장악당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물론이죠. 그런 위의 절차에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 기계에 대한 검증을 대단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절차 전체를 바꾸지 않을 거면 일본처럼. 자, 이 방송을 보시고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저는 동작에 계신 분의 경험밖에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전국 252개의 개표소에서 참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내가 봤는데 우리 동네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동작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확인해보고 싶어요. 최대한 많은 수의 참관인들의 경험을 그걸 충분히 모아서 선관위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우리만 기계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됐었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 전자적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이걸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돌아왔어요. 대단히 원시적인 손으로 찍고 다시 사람이 개표하는 원시적인 방향으로 되돌아왔어요. 독일은. 몇 년 전에. 퀴즈. 왜 되돌아왔을까? 여기서 퀴즈입니다. 독일에 뭐 전자기술이 부족하겠어요. 그죠? 근데 독일은 되돌아왔어요. 전부 다 원시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독일은 투표 한 곳에서 그냥 개표도 해버려요. 우리는 중앙에 모아서 막 하잖아요. 뭐 보관하고 막 사전 투표하면 보관했다가 독일은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계적인 장치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곳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유가 뭘까?
오늘의 퀴즈. 이번 퀴즈도 무슨 상품이 있나요? 상품은 말이죠. 밥을 또 먹읍시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당연한 것부터 의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것부터 의문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그 의문은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파파이스가 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